저는 오늘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어제 창원역에 내려서 오늘 버스 타고 왔어요. 근데 버스 터미널 정류장마다 제 포스터에 얼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아직 제가 더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건 제 소개에 관한 영상인데 제가 여러분이랑 그래도 또래 시절에 찍었던, 대학생 때 찍었던 영상입니다. 배낭 하나만 메고 1년 동안 6대륙 20개국을 돌고 온 대학생이 있습니다. 공부와 취업이 전부인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계를 여행하고 온 박성호 씨가 1,000만 원으로 세계 일주를 해낸 비결을 최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공부나 이제 학교에서 학업 말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이런 게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제가 어디까지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제 직업을 다시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작가로 일하면서 또 여행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는 계속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 1년 반째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을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연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만나본 학생들도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디 도서관 같은 데 강연을 가면은 생각보다 어려 보이는 작가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몇 살 정도 돼 보이세요? 30. 바로 앞에서 30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저기서 어떤 학생이 19이라고도 해준 것 같아요. 보통 뭐 20 몇 살 이렇게 해주는데 맞았어요. 30이 딱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20대를 딱 끝마치게 됐는데 저는 여행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20대 때 뭐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여행을 많이 했겠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 사진들도요, 제가 다 여행하면서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을 굉장히 잘 찍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제 다녀온 나라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글 지도를 보게 되면 내가 갔다 온 곳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한 이 정도 다녀왔어요. 이런 반응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나라로 치면 한 80개국 이상의 나라를 여행했고요. 도시로 치면 한 300개 이상의 도시를 여행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 근데 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이렇게 여행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 이렇게 제가 직업을 소개해드리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직은 하시는 일이 그럼 어떤 일 하시는 거죠? 어디 취직을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은 이제 여행 작가를 해요. 네. 여행 작가를 해요. 네.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특이하다. 와, 진짜 제가 이제 이렇게 특이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여행 작가가 됐는지 여러분 나이대에 어떻게 보냈는지 그거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학창 시절에 대해 가지고요, 중앙일보에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준 적이 있었어요. 행복이 고픈 대치동 키즈, 세렝게티 초원을 가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여러분, 한국에 대치동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어제도 거기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살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그죠? 뭐 학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뭐 스카이캐슬 뭐 이런 거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닌 편이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과학 학원, 국어 학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다니는 거였고요. 이거 외에도 바둑 학원, 수영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도 다니고 또 음악 시간에 단소 실기 시험 같은 거 치잖아요. 그거를 또 학원 가서 연습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한창 많을 때는 한 4-5개 이상의 학원을 다녔는데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도 중학교 때 이게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내 주변의 친구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중고등학교 때 목표는 딱 하나가 정해져 있었죠. 어디의 모습일까요? 그죠? 딱 봐도 알죠. 고등학생이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저는 서울대학교 가는 게 중고등학교 때는 인생의 가장 큰 최종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목표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은 별로 하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결국 이 서울대학교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지방대학교를 가게 됐죠. 카이스트. 여러분 카이스트는 들어보셨죠? 여기도 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으로 불리는 곳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카이스트를 합격하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 명문대학교 학생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인생이 펼쳐지겠구나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 생각이 여러분이랑 딱 1살 차이 나는 만 20살 됐을 때 와르르 무너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2011년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흔히 카이스트 연쇄 자살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이었죠.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카이스트 내에서 봄부터 겨울까지 한 반년 남짓한 기간 동안 매달 친구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일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 대학원생, 나중에는 교수님까지 그 작은 공간에서 한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거죠. 그 당시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딱 돼서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카이스트가 그렇게 학생 수가 많지도 않은 데다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내 친구의 일이거나 친구의 친구의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보다 딱 1살 많았어요. 20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매달 친구들의 장례식장을 간다는 게 버티기 쉬운 일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카이스트까지 왔으면 당연히 행복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불행한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일까라는 의구심이 그때서야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막 30살이 된 청년의 입으로 들으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훨씬 잘해줄 수 있는 분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선생님의 인터뷰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당신 직업이 12개나 되더라고. 교수의 장관 행정직에 언론인에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내 인생은 굉장히 좁게 산 셈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고 읽고 사색하고 뭐 이런 것만이 삶의 가장 지고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길이 나한테는 없었어요. 참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 꿈들이 있었으면 지금 내가 다른 또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꿈을 내가 갖지 못하고 글 쓰는 것만 하겠다. 위대한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나처럼 살아온 길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천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재성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덮어버려. 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덮어주고 직장에 나오면 직장 상사들이 덮어주고 자기 천재를 전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360명이 이런 방향을 쫓아서 경주를 하면은 아무리 잘 떠도 1등부터 360등까지 있을 거야. 근데 남들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각자가 뛰면은 360명이 다 1등 할 수가 있어. 베스트 원 돼서 할 말이야. 온리 원.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아.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남과 똑같이 살아? 왜 남의 인생, 남의 생각을 쫓아가냐? 사람들 와 멀리는 길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야. 그랬을 때 대담하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을 쓰러져 죽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삶을 위해서 그것을 가라는 거예요. 자기 삶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늙어서 그 깨달으면 큰일 나.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으면 피할 수가 없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을 잡으라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하루를 살 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하루가 얼마나 농밀하겠어요. 젊으면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살아봤자 뭐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은 거 아이고 죽자 그럴는지도 몰라. 지금 젊음을 열심히 살아야 늙을 줄도 알고 열심히 늙으면 살아야 죽음의 의미도 안다는 거지. 아 그건 말로들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야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내 자신이. 네, 이여령 선생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확실히 그 울림이 다르죠. 저는 이 인터뷰에서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젊은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제일 큰 착각은 나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런 노인이 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좀 되돌아보게 하는 효과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책을 하나 읽게 돼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을 하나 읽게 됩니다. 현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면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그것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저는 이거 읽자마자 너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 만나고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살면요 내 인생에 조금의 문제나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게 내 인생 대부분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럼 내가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 오면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는 이때 처음으로 뭐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행을 생각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사설이 길었죠. 이제부터는 여행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24살 때 처음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디로 갔냐면은 호주에 있는 이 브리즈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브리즈번 어떤 곳이냐면은 뭐 일반적인 대도시랑 비슷해요. 가운데 큰 강 흐르고 뒤에 고층 빌딩들 세워져 있고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은 1년 내내 온도가 한 2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유지되는 곳이에요. 수영을 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죠. 근데 여기는 또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인공해변이 굉장히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24살 때 제가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부터 들었겠어요? 당연히 뭐 놀고 싶다는 생각부터 들었겠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도 막상 여기 뛰어들어서 놀 수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 대학생 때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놀고 있을 정신이 아니었어요. 돈이 부족했거든요. 처음에 호주로 갈 때 얼마를 들고 갔냐면요 호주 달러로 1000달러를 환전해서 갔어요. 환전하면은 우리나라로 한 80만 원 될 거예요. 80만 원. 8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이거 가지고 생활비하고 식비하고 다 하기에는 한 달 반 정도 간신히 버틸 수 있는 돈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자마자 뭘 해야겠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어요. 여러분도 이제 많은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니실 것 같은데 저 여기 보는 것처럼 설거지를 제일 많이 하고 또 비빔밥 파는 일도 했었고 요리사 일도 했었고 요거트 파는 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밤낮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갑이 막 두꺼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갑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써야겠죠. 써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한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호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있으면은 옆에 또 작은 섬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있죠. 그 뉴질랜드 남섬을 일주하고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뉴질랜드로 딱 갔는데 저는 앞으로 이 뉴질랜드 여행을 하면서 제 인생을 굉장히 크게 바꿔놓게 되는 한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장면을 보게 된 곳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레이크 테카포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인구수가 한 2,00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지구상에 얼마 안 되는 밤하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당연히 뭐가 잘 보일까요?
그렇죠? 별이 잘 보이겠죠? 여러분 태어나서 막 하늘에 별 무수히 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여기서 그 장면을 처음 보게 됐어요. 여기는 정말 그냥 맨눈으로 은하수가 이렇게 파랗게 물결치는 거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별똥별이 떨어지면 뭘 하나요? 소원을 빌죠. 근데 여기는 소원을 빌기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별이 이 정도로 많이 보이면요, 별똥별도 한 15초마다 떨어지는 게 하나씩 보여요. 소원이 부족해가지고 소원을 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기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저는 호주나 뉴질랜드나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남쪽에 붙어있는 두 나라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딱 5시간 날아와가지고 이 장면을 보게 되니까 아, 생각보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은 지구의 완전히 다른 모습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죠. 아, 호주에만 있기는 아쉬운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호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번에는 케언즈라는 해안 도시로 다시 오게 되죠. 여기도 아까 본 브리즈번처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답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 브리즈번이라는 도시 처음 갔을 때만큼 막 설레이는 기분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인공 해변에서 즐길 만한 것들은 이미 브리즈번에서 다 해보고 난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살게 되면은 어떤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경험이 되어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소설처럼 한 영국인 친구가 나타나죠. 그 영국인 친구를 숙소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바나나 농장에 있다 왔는데 거긴 진짜 지옥이었어. 물론 영국인 친구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또박또박 말하지는 않았겠죠. 이거를 영어로 말해줬는데 그 말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4살 때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옥 정도는 가봐야 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 듣고 바로 다음날 짐을 쌌습니다. 배낭을 이렇게 딱 싸가지고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는데 막상 시골 마을 도착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는 휴양지나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값싸게 지낼 만한 숙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막 질문하고 다니는데 한 마을 주민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 잘 곳 없으면은 기찻길 따라서 한번 걸어가 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찻길 따라서 가다 보니까 산 초입에 뭐가 있냐면은 캠핑장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할아버지 한 분 앉아 계실래 할아버지한테 가서 여쭤봤죠. 할아버지, 여기서 제일 싼 방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처음에 이거 딱 봤을 때는 할아버지가 화장실 물어본 걸로 착각하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얼마인지 여쭤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여쭤봤는데 이게 한 주에 한 7만 원 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한 28만 원인데 그 당시 호주에서 28만 원으로 숙박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당장 돈을 들이고 키를 받아서 왔죠. 근데 문을 열자마자 실수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컨테이너 박스를 전부 다 쓰는 것도 아니고요, 가운데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어서 반은 창고로 쓰이고 나머지 반만 쓰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딱 싱글 매트리스 2장 정도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철판이다 보니까 달궈질 대로 달궈져서 문을 여는 순간 찜질방 문 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 여러분, 산속이면 당연히 뭐가 많을까요? 여러분 벌레 좋아하세요? 저도 벌레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벌레들 막 뭉쳐있다가 퍼져나가는 거 있죠. 그걸 보게 되니까 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었죠. 이게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던 안전한 곳을 떠나서 혼자 외지에 딱 홀로 남겨지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뭔가 이루었다, 성취했다라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오직 혼자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짐을 이렇게 풀어놓고 살게 되는데 새벽 1시가 되자마자 눈이 떠져요. 자다가. 왜 떠졌을까요? 벌레요? 벌레는 아니었어요. 이게 일교차가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밤이 되면 추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온도가 한 6, 7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싱글 매트리스 한 장 있고 이불도 베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니까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캐리어 열어가지고 여러분 하고 계신 것처럼 갖고 있는 옷을 다 꽁꽁 껴입었죠. 근데 이렇게 꽁꽁 껴입고 자는데도 역시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산속이니까 뭐 당장에 뭐 구할 수 있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너무 추우니까 나가서 좀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니까 밖에 달밤에 이렇게 자갈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야밤에 체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몸에 열기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잠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빨리 직업을 구하지 않으면은 진짜 입이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빨리 직업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시골 마을에서 직업을 어떻게 구하느냐? 방법이 있었죠. 마을에 새벽 5시쯤 오게 되면요, 이렇게 생긴 트럭들이 한 20, 30대가 줄줄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트럭일까요? 그쵸? 바나나 농장에서 보내는 일꾼들 태우러 보내는 트럭이에요. 그래서 용역 트럭이죠. 저는 아침마다 여기 가가지고 이 문 똑똑 두드린 다음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저씨, 혹시 바나나 농장에 남는 일자리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여쭤보고 다녀도 이분들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하세요. 왜냐면 이분들은 그냥 드라이버일 뿐이지 저를 고용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뭐 직업을 나중에 구하게 될 텐데 직업을 구하려면은 뭐부터 만들어야겠어요? 뭐 스펙 같은 건 아니겠죠. 바나나 농장 가는데 갑자기 스펙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어떤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뭐 고용계약서부터 작성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이력서나 명함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마을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 바나나 농장에 취직하기 위한 이력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호박 이름 쓰고 I can work for 6 months. 나는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 원래 이럴 생각이 없어도 일단 이렇게 쓰죠. 그리고 I have yellow card, 보험 있다는 뜻이고 I can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알고 183cm, 원래 180인데 3cm 올려 쓰고, 또 뭐를 적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적을 게 없어요. 이게 한국에 있는 농장이었으면 카이스트라고 적기라도 할 텐데 이분들이 카이스트를 사실 알 리도 없고 카이스트에서 배운 게 바나나 따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그냥 이렇게 썼어요. I served at Korean Air Force. 나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근무했다. 물론 행정병으로 2년만 딱 있었을 뿐이지만 이거를 써가지고 아침마다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돈이 한 $100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 일을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컨테이너 박스 살 돈도 없어서 아, 이제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호, 너 바나나 농장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이 전화 받는데 그렇게 감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번듯한 첫 취업을 여기다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 첫 직장이 된 건데 첫날 트럭을 타고 가면서 여기 있는 바나나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바나나를 혼자서도 다 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바나나 농장이 아니라 어디 삼성전자에 취직한 것 같다는 느낌까지 받았죠. 근데 이게 제 착각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호주가 거대한 대륙이잖아요. 근데 이 농장도 얼마나 거대하냐면요, 차로는 여기를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장 한쪽에 활주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활주로에 경비행기 있고 헬리콥터 있어가지고 그게 날아다니면서 농장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또 제가 몰랐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 바나나 하면은 보통 어떤 거 생각하세요? 그쵸? 뭐 원숭이가 먹는 이런 델몬트 바나나, 노랗고 아담한 거, 이런 거 생각하죠? 제 머릿속에 바나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바나나 농장 일이 사실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나무에 이렇게 몇 개 있으면은 이거 똑똑 따다가 바구니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바나나는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일단 무슨 색으로 자랄까요? 초록색이 나무에 열릴까요? 밭에 열릴까요? 그래서 나무에 열리는데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 아세요?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셨다면 아실 텐데 포도송이가 한 줄기에 40, 50개 알맹이가 붙어서 열리잖아요. 바나나도 비슷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다 자란 바나나 뭉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바나나 펀치라고 하는데 이거 길이가 보통 작게 자라는 건 한 1m 20 정도 되고요. 크게 자라는 건 1m 50이 넘어가요. 근데 무게도 20, 30kg에서 많으면은 5, 60kg까지도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 정도까지 자라는 건데 이걸 그럼 어떻게 따냐면요, 2인 1조로 따게 돼요. 한 명이 큰 칼을 들고 다니면서 저기 위에 절단면 보이시죠? 저기를 한 번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 뭐 해야 될까요?
받아야겠죠. 어떤 식으로 받을까요? 어떤 학생이 지금 손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1m 50에 한 5, 60kg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한 명일 수 있는데,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 손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르기 전에 미리 나무 밑에 가서 이 끝부분을 어깨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자르는 순간 허리랑 어깨 힘 가지고 이거를 들쳐매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칼을 달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저씨가 나무 밑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서 있고 있었는데, 하나 둘 셋 하자마자 아저씨가 이걸 딱 자르면서 제가 그걸 멋있게 딱 들쳐맨 게 아니라 그게 떨어지면서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면은 한국에 있을 때 저는요, 그렇게 힘쓰는 일을 많이 해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대부분 제가 했던 뭐 아르바이트는 과외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만 일해도요, 손이고 어깨고 허리고 남아도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처음엔 뭐였냐면은 다음 주에는 진짜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에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이게 학생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신기한데 돈이 주급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손 보면서 퇴근하다가도 토요일 날 돈 들어온 거 딱 확인하고 나면은 그래도 돈은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일주일만 더 일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렇게 힘을 들여서 돈을 벌고 있다 보니까 이 돈을 아무데나 쓰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럼 이 돈을 나한테 제일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 생각을 하게 됐죠. 24살 때 제가 그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 볼 만한 게 세계 일주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계 일주는 지구를 한 바퀴 방향으로 6대륙을 다 밟아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 일주 하려면은 돈이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감이 안 잡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세계 일주를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기 살면서 제가 벌 수 있을 것 같은 돈이면서 크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돈, 그게 딱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모으면은 어떻게든 6대륙 밟아보고 한국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하루에 얼마 쓰면은 여기서 한 100일 버틴다고 할 때 1,000만 원 모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3,500원 쓰면 되겠는 거예요. 근데 물값이랑 장갑값 제가 다 내야 됐고, 그럼 식비가 한 2,000 얼마 남는데 농장에서 밥도 안 줘요. 그래서 도시락도 싸가야 되기 때문에 요리를 하루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었어요. 큰 후라이팬 빌려다가요, 거기다가 파스타 면을 잔뜩 부어 넣었어요. 파스타 면은 굉장히 싼 거 아시죠? 파스타 만들 때 뭐가 비쌀까요? 소스나 들어가는 재료들이 비싸요. 소스 막 넣지는 못하고 케찹, 소금, 후추 같은 걸로 이제 간을 해서 마트에서 떠리로 파는 야채 같은 거 썰어다가 넣는 거죠. 저는 그걸 싸구려 파스타라고 불렀는데, 파스타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요, 반을 갈랐어요. 반을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고 나머지 반은 다음날 도시락으로 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100일 넘는 시간 동안 매일 2끼씩 이 파스타를 먹고 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100일 넘게 2끼씩 파스타만 먹고 살면요, 내가 마치 뭔가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뭐가 된 것처럼 느껴질까요? 파스타가 된 것처럼 느껴질까요? 파스타 말고 여러분 단군 신화 아시죠? 그 단군 신화 나오는 음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살고 있던 컨테이너 박스도 동굴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쑥과 마늘 대신 파스타 먹으면서 인고의 시간을 버티는 그런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살이 막 빠졌어요. 지금 제가 한 80kg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는 한 달 만에 한 13kg가 빠져서 67kg까지 몸무게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왜소해 보이는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 건데, 그래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인간이 무슨 동물이라고 해요?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바나나 농장인데 나중에는 내 집처럼 조금은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는 바나나들 처음에 봤을 때는요, 징그러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징그럽냐면은 여기 바나나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 벌레도 같이 어마어마하게 떠다녀요. 제가 하필 제일 싫어하는 거미 같은 게 그렇게 많았었는데, 이것도 한국 거미 생각하면 안 돼요. 호주 거미는 호주 대륙만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거미랑 딱 눈이 마주치면은 눈이 9개 있는 게 이렇게 딱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거미들이랑 맨날 싸우면서 힘들었었는데 나중에는 적응이 됐어요. 물론 지금 제 모습 보시면은 그렇게 바나나를 잘 딸 것 같이 생기지는 않았죠. 근데 이때는요, 지금보다는 훨씬 바나나를 잘 따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장의 로빈슨 크루스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었죠. 수염도 잘하고 머리도 이제 직접 가위로 자르면서, 그러면서 적응을 하나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유독 유일하게 견디지 못하겠는, 적응하기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힌트는 사진이에요. 그쵸, 외로움이죠. 이게 얼마나 외로우면 혼자서 이런 사진을 찍고 있겠어요. 이거 뒤에다가 누가 봐도 삼각대 세워놓고 10초 타이머 맞춘 뒤에 찍은 사진이죠. 여기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핸드폰 제일 빠른 신호를 뭐를 써요? 5G 쓰죠.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4G 그 밑에, 3G 그 밑에, 2G 그 밑에. 뭐 단순하게 생각해요. 2G 밑에 원지가 있겠죠. 근데 원지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알파벳 E라는 신호인데, 저는 핸드폰 액정 오른쪽 위에 E가 써 있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인터넷을 사실상 쓸 수 없고, 카카오톡도 매일 보내듯이 하나씩 보내질 때도 있는데 절대로 이모티콘 같은 걸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속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 끝나고 오면은 할 게 없는 거죠. 일 끝나고 오면은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오후 4시밖에 안 돼요. 밥 해 먹고 나면은 5시. 5시부터 뭐 하냐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주구장창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도 공기 좋은 산속이었기 때문에 밤에 별이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그래서 은하수를 쉽게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맨날 이 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렇게 외롭고 지루한 시간들이었는데 한 번도 삶이 이 정도까지 단순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좀 편안했어요. 내가 삶이 이렇게 지극히 단순해지면 어떤 게 좋냐면요, 평소에는 느끼지 않던 것들이나 생각하지 않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농장에서의 시간이 제일 바빴던 인생을 한 번 멈추고 이제 어른으로서 제 삶을 살기 전에 한 번의 준비 과정을 겪는 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0일이 흘렀고요. 마침내 목표로 했던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제 24살 때 여행 인생은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고, 처음 떠날 때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버리는 거였어요. 캐리어 같은 거 버리고 8kg 정도 되는 짐만 가지고 시작을 했죠. 왜냐면은 농장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사람이 단순히 살기 위한 정도 목적이라면은 그렇게 많은 물건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배낭 하나 가지고 시작해서 작년까지도 이 배낭 하나 가지고 여행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여행을 이 배낭과 함께 했는데, 저는 여행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 하나를 꼽으면 뭐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 내 자리에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보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볼 기회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내 주변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거나 내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삶을 보지 못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의 큰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점점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자꾸 보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도 조금은 더 다채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을 딱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침 이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 그런 문장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좀 길고 어렵기 때문에 끊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산파라는 건 뭘 낳는 걸 의미해요. 아이를 낳다 이런 거. 그래서 여행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끔 한다.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소를 찾기는 힘들다. 우리가 뭐 배나 기차나 버스 타고 있으면 혼자 많은 생각들을 하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는요, 결국에 우리가 오감으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땅을 한번 차면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만큼 오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요, 새로운 많은 경험과 장소를 가봐야 하는 거고요. 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창원을 넘어서, 경남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많은 세계를 보면서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획득해야 그런 큰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에서 많은 아름다운 장면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곳을 다니면서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고, 여행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여행 작가가 되는 거를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 자신의 모습은 굉장히 자유롭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한국에 오자마자 그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원래 이상에 있다가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원래 여행 작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대학교 딱 졸업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좋은 말들을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내 생각인데 내 인생은 이제 조졌다.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딱 그따위로 살아봤거든. 아니면 뭐 대기업을 위한 하나의 스펙.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 마지막 사진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진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어떤 순간이냐면은 24살 때 여행을 시작해서 컨테이너 박스 살면서 농장에서 마침내 1,000만 원 모으고 제 여행 인생이 시작되기 전날 밤 마을 강아지랑 뒷산에 올라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바나나 농장 마을의 사진을 찍은 건데, 어떻게 보면 제 두 번째 인생의 전야제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여기서 적었던 메모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적었던 메모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에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제 책이기 때문에. 제 첫 번째 책 마지막 에필로그에다가 그때 적은 메모를 다시 정리해서 적어놨어요. 내가 원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한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한다. 나를 수식하는 단어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나만의 방식대로 내 삶과 행복을 찾아가기로 한다. 여러분 12년 동안 긴 과정 마치셨는데 이게 절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20대 때 한 번쯤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면서 투자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